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그러면 왜 나이가 들면 정상적으로도 꼭 불면증 환자가 아니고요. 꼭 뭐 문제가 있지 않더라도 이렇게 산다. 확실히 바뀝니다. 50대에서 한 60대로 넘어가면 많은 분들이 경험하시고 저도 이제 50대가 한 3, 4년 지났는데요. 50 넘은 지가. 요즘에 자꾸 초저녁에 자꾸 졸립니다. 제가 할 일이 없으면 8시 넘어서 자꾸 졸게 되는 일이 제 모습을 보면서 저도 이제 늙었구나라는 느낌을 갖는데요. 가장 큰 요인이 노화입니다. 제가 저도 이게 50대가 되고 60대가 되면 이런 변화를 겪는데요. 오늘 이걸 좀 설명드리고자 하면 이건 제가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 숫자로 알파벳 CS, SC 이 두 가지는 기억해야 됩니다. 저희가 이런 내용을 말씀드린 적이 별로 없긴 한데 우리가 CS는 꼭 기억해 주십시오. S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잠자는 거를 이 두 가지 C하고 S의 프로세스 C, 프로세스 S가 합쳐져서 우리가 자고 깬다고 알려졌습니다. S는 요거는 그냥 잠을 안 자면 피곤해진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충전을 다 시킨 핸드폰이죠. 완충이 된 상태고 더 이상 충전 안 되고 2시간, 4시간, 10시간이 지나면 핸드폰의 배터리 용량이 떨어지는 걸 보지 않습니까? 그거를 S라고 표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고 나면 뇌에 자는 물질이 계속 쌓인다. 그걸 우리가 조금 얘기를 하면 아데노신이라는 겁니다. 아데노신이 이렇게 조금씩 머리에서 뇌가 사용하면서 에너지원인 ATP가 깨지면서 아데노신이 쌓이게 되면 그게 뇌를 조금씩 졸리게 만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겁니다.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우리가 졸리는 거가 계속 늘어나고요. 이때 잠을 자면 이 아데노신이 다 없어져서 제로 베이스, 그러니까 이때 충전시키는 거예요. 요게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밤을 꼬박 세보시면 새벽에 너무나 졸립니다. 12시에 졸리고요. 새벽 4시, 5시에는 못 참을 정도로 졸리다가 아침 한 8시 되면 조금 정신이 맑아집니다. 그러다가 이게 한 점심때까지는 견뎌요. 근데 점심때 먹을 때도 또 엄청나게 졸린 일이 생기는데 그 얘기는 만약에 잠에 졸리는 것만 갖고 피곤한 것 갖고만 따지면 아침 8시에도 더 졸려야 되겠죠. 계속 졸려야 되는데 아침에 정신이 맑아진 거 느끼는 거 보면 이것만 갖고 결정이 안 됩니다. 하나가 S라는 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C라는 게 돌아가서 그럽니다. 이건 C 설카디안이라고 하는 그거의 첫 글자 C, 일주기 리듬인데 아까 말한 우리가 하루에 자고 깨는 리듬이 있는 거죠.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보면 갑자기 유럽에 가보면 거기가 밤이라도 한국에 낮이면 못 자고 거기가 낮인데 한국이 밤이면 꼬박꼬박 조는 일은 내 몸에 자고 깨는 리듬이 있는데 그게 피곤해서 자는 게 아니라 이 일주기 리듬 때문에 자는 겁니다. 비행기 타고 너무 아까워서 영화 보느라고 12시간을 잠 안 자고 유럽의 파리에 오전 10시에 도착해서 또 여행한다고 열심히 뛰어다니고 막 36시간을 잠을 안 자고 그날 밤 잘 거면 너무 잘 잘 것 같지만 다들 경험하셨죠. 한 2-3시간 자고 나면 깨서 잠 안 오는 거. 바로 그게 이 S는 쌓였는데 C가 해결되지 않아서 C가 낮이라는 게 거기 밤이라도 낮이기 때문에 못 자는 겁니다. 이거는 이 해가 지구 뜨는 일주기 리듬에 따라서 우리 몸이 우리 생체 시계가 해에 적응하고 사는 겁니다. 해가 뜨면 생체 시계가 뜨거워지고 해가 지면 생체 시계가 꺼져서 해가 뜨는 시간에 맞춰서 뇌가 깨어있고 자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어렵죠. 이것도 오늘 좀 어려운 그래프 많이 보내드리는데 그러니까 잠에 졸리는 S가 이렇게 쭉 올라가고 C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이게 가장 많이 벌어질수록 졸리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 시간이 많이 벌어지니까 이때 자는 겁니다. 자면은 S가 제로가 되고요. C는 또 자는 시간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 합치게 되면 이때 깨어나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올라가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정상입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이렇게 돼요. S가 약해집니다. C도 약해집니다. S는 뭐냐면 잠에 대한 물질에 대해서 내가 졸리는 거를 말하죠. 그러니까 깨어있으면 잠자는 물질이 쌓여서 그게 아데노신이 많이 쌓여서 졸리는데 젊은 사람들은요 일을 많이 하고 열심히 뇌를 쓰게 되면 아데노신이 많이 생기게 되니까 아데노신이 요 정도 쌓이게 돼도 잠에 대해서 S가 이렇게 세져요. 근데 같은 깨어있는 시간에 낮에 일을 하더라도 같은 시간이라도요 노인들은 S가 약하니까 같이 뛰어다니고 같이 일을 똑같은 젊은 사람하고 일해도요 잠에 대한 욕구가 떨어져요.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잠에 대한 욕구를 쌓이려면
젊은 사람보다 2배는 일해야 되고 2배 더 운동을 하셔야지 밤에 잠의 욕구가 그만큼 쌓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이런 변화가 옵니다. 이건 뭐 조금 어렵게 설명하면 아데노신이 아데노신에 붙는 아데노신 수용체가 적어져서 그래요. 그래서 노화가 되면 세포도 노화가 되고 망가지는데 아데노신 수용체가 없어지니까 같은 피곤함이 정도가 도달하더라도 덜 졸린 겁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C는 아까 빛이 들어가서 생체 시계가 켜져야 된다고 그러는데 빛이 나이가 들면 백내장 생기죠. 녹내장 생기죠. 안압 높아지고 망막 망가지죠. 혈압하고 당뇨 있으면 이런 게 망가지니까 젊은 사람하고 똑같은 빛의 강도를 쬐더라도 빛이 뇌로 전달되는 양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빛이 강하게 들어와야지 이 생체 시계가 확 켜지고 뇌를 깨어있게 하는데 빛이 적게 들어오니까 생체 시계가 깨어있지 못하는 상태, 그러니까 C도 약해지는 일이 벌어지고요. 또 하나, 나이가 들면 뇌가 노화가 돼서 말라갑니다. 80대 노인들 뇌 사진 찍어보면 뇌가 쭈그러들어 있어요. 근데 뇌가 망가지는, 노화가 되는 가장 먼저 망가지는 부위가 이 생체 시계가 있는 변형계라고 하는 림빅 시스템이라고 하는 변형계고, 그 중에서 시상하부, 호르몬을 분비하는 시상하부가 제일 먼저 노화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체 시계가 제일 먼저 노화가 돼요. 즉 빛도 적게 들어가서 생체 시계의 활성화를 떨어뜨리고 그거를 받아들여서 뇌를 깨워지게 되는 생체 시계도 작아지게 되니까 우리는 C와 S가 다 망가지게 돼서 잠자는 시간도 당겨지고 잘 때 이 앞에처럼 이때 깊이 자는 게 아니라 S도 얇아지고 S도 좀 떨어지고 C도 얕아지니까 중간에 자꾸 깨는 일이 생기게 되고 또 생체 시계의 노화로 인해서 잠자는 시계가 조금 2-3시간씩 앞으로 당겨지게 되니까 나이 들수록 초저녁 잠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고요. 그때 잠깐 자면 젊은 사람은 잠깐 자면 밤에 또 잘 자는데 아까 이 수면이 없고 S가 낮으니까 조금만 자면 이게 완전히 제로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또 못 자는, 밤에 더 못 자는 상태가 발생하는 게 노인의 특징입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프 갖고 설명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웠는데요. 한번 이해가 안 되시면 나중에 앞으로 돌려서 한번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질문 좀 몇 개 받아보고 갈까요? 네. 어떤 질문이 좋을까요? 한번 선택해 보십시오. 꿈에 네.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네요. 네. 지금 주제랑 정확하게 관련이 된 것 같지는 않지만 YI님 선생님, 저는 잠잘 때 꿈을 거의 꾸지 않습니다. 깊은 잠을 잘 때는 꿈을 꾸는 게 좋은 건가요? 하루에 5-6시간 자면 불편함은 없습니다.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납니다. 35년 동안 4시간에서 6시간 잤습니다. 낮잠은 안 잡니다. 그 일반인들께서 네. 그러니까 꿈을 너무 많이 꿔도 걱정하시고 또 꿈이 없으면 또 없다고 이게 정상인가 걱정하시고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 부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선생님. 자, 이제 뭐 꿈이라는 게 너무 많이 꾸는 건 아까 말한 대로 얕은 잠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저는 1년에 꿈을 얼마나 꾸시나요? 저는 한 10번도 안 꿉니다. 저도요. 5번, 뭐 거의, 6번 정도. 제가 꿈꾸는 거는 거의 뭐 분기 한 번 정도 일어날 네. 정도인데요. 그렇다고 제가 잘 못 자나? 그거는 아닙니다. 연구를 해봤더니 꿈꿀 때 깨우면은 꿈을 기억하는데요. 꿈을 안 꾸는 잠. 꿈꾸는 잠은 전체 수면의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새벽에 많은데 그때 꿈꿀 때 잘 깨는 사람은 꿈을 잘 기억하는 거고요. 꿈을 안 꿀 때 깨어난 사람은 꿈을 꿨다 하더라도 기억을 잘 못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수면 검사를 했을 때 꿈꾸는 잠량이 20%에서 30%, 40% 너무 많아지면 전체 파이는 일정하니까 얕은 잠이 많아진 거니까 깊은 잠에 주는 수밖에 없어서 꿈이 너무 과다하게 많은 사람들은 수면의 질이 나쁜데요. 대개 우울증이 있거나 불안장애가 있거나 숙면을 잘 못 차는 사람들이 꿈꾸는 잠이 많아지니까 그때 깨어나서 꿈을 잘 기억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분처럼 6시간 정도 자더라도 피곤하지 않고 낮에 개운하고 낮잠을 자지 않아도 괜찮다고 한다면 뭐 저게 꿈이 그렇게 나쁜 건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전제가 있습니다. 5-6시간 자더라도요, 커피를 안 마시고 다른 각성을 시키는 자극 없이도 자기가 개운해야 되는데 커피를 5잔 마시고 낮에 안 졸립다고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수면이 좋으신 네. 것 같아요. 그렇죠. 낮잠 안 잔다고 네네네. 오랫동안 저러셨으니까. 네네. 또 그 얘기 하나 배선희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 네. 수면 시간이 거의 꿈입니다. 가바. 요즘에 가바가 건기식으로 좀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가바하고 멜라토닌이랑 자낙스는 저희가 항불안제로 분비가 되는 네. 그러니까 약효가 짧은 항불안제죠. 이거를 먹고 잡니다. 아침에 맑지가 않습니다. 수면제로 졸피데 반알 먹고 나면 푹 잡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수면 시간 거의가 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면 굉장히 자주 주무시면서 깨시어서 그쵸? 렘 수면일 때 자꾸 깨시니까 꿈을 많이 꾼다고 인지하시고 네. 기억하시고 그럴 가능성이 높으니까 아마 굉장히 꿈이 좀 얕아져 있는 잠이 좀 얕아져 있는 그런 상태이신 것 같은데 약물도 이제 잠이 좀 얕아지게 하는데 맞아요. 영향을 많이 끼치죠. 오히려 이제 좀 수면을 잘 유도하기 위해서 처음에 잠에 들어가는 게 어려워서 자꾸 이제 약물을 쓰게 되는데 결국에는 그 약물이 수면의 구조에 영향을 미쳐서 네. 자꾸만 렘 수면이 좀 더 많아지고 꿈도 많아지고 하는 게 결국에는 되는 것 같아요. 이분은 어떻게 해야 해결이 될까요, 선생님? 예, 가바하고 멜라토닌은 사실 뭐 건강기능식품이니까 우리가 비타민 먹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걸로 뭐 가벼운 잠을 조금 뭐 일시적으로 못 자는 사람은 도움이 되겠지만 정말 불면증 환자들은 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보시면서 잠을 못 자는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는 게 가장 좋은 해결책입니다. 자낙스는 아마 저게 처방을 받아야 되는 향정신성 약물로 분류돼 있어서 아마 저 약을 처방하시는 거 보면 저희가 항불안제로 쓰고 불안할 때나 본인이 잠에 대한 걱정이 너무 많을 때 효과를 본다고 저희가 드리는데요. 약효는 좀 짧습니다. 그런데도 말씀하신 대로 잠의 만족도가 떨어지게 되고 졸피뎀을 먹어야 된다고 보면은 이 자낙스는 잠을 빨리 들게 하는 거지 약효가 길지 않아서 깊은 잠을 자게 하는 건 아닙니다. 혹시 졸피뎀은 약효가 좀 짧은 약이긴 하는데요. 저 약도 오래 먹으면 습관성과 내성, 의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갖고 정확한 답을 다 드리기는 어려운데 아무래도 아마 그 졸피뎀 갖고 잘 자고 자낙스 갖고는 도움이 안 된다면 항불안제보다는 좀 다른 요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졸피뎀도 장기 복용을 저희가 제한하는 약이라서 한 달에 28일밖에 제한을 하지 못하니까 혹시 한번 수면 전문가하고 전체적인 수면의 패턴, 또 잠에 자는 양상, 또 다른 수면을 방해하는 요인이 없는지를 먼저 교정한 다음에 졸피뎀을 좀 줄여가고 필요할 때만 드시는 걸로 바꿔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네, 사실 불면증이 약으로만 해결하는 게 아닌데 네. 질문 자체도 어찌 먹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약에 굉장히 초점이 네. 맞춰져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수면의 입장에서는 불면증에서 약의 부분은 사실 굉장히 맞습니다. 제한적이고 다른 부분에서 또 행동을 교정한다든지 또 수면에 대한 인식을 바꾸시고 또 습관을 개선하시고 하는 것으로 또 큰 효과를 보시는 경우도 있어서 꼭 수면 전문의를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또 준비된 거 조금 하고요. 또 답변하겠습니다. 두 번째 원인, 아까 말한 나이가 든다. 나이가 들어오니까 잠을 관장하는 뇌 부위의 노화로 인해서 잠을 깊이 못 자고 또 잠자는 시간이 당겨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요인은 우리가 좀 전에 이제 수면 장애가 있겠죠. 여러 가지 수면 장애들이 나이 들면 더 많아지는데요. 이에 대해서 우리 문혜진 교수님께서 아주 이쁜 그림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수면 장애라는 게 우리가 그냥 흔하게는 그냥 뭐 불면증을 수면 장애라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굉장히 다양한 수면 장애들이 있어요. 크게 이렇게 나눠보면 잠이 들기가 어렵거나 유지가 어려운 그런 질환들인데 이제 불면증이 있을 거고 또 하지불안 증후군이라고 해서 자려고 누우면은 다리가 너무너무 불편해서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자겠다 하는 그런 질환도 있습니다. 불면증과 하지불안 증후군은 역학 연구들을 보면은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도 맨 처음에 그래프를 보여주셨지만 연령이 증가할수록 빈도가 굉장히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진 대표적인 질환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수면무호흡증입니다. 뭐 수면무호흡증이 노인들에게서 문제가 돼? 좀 코 좀 골고 뭐 그러는 게 문제가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노인 수면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 수면무호흡증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상당히 많은 환자분들이 노인 연령대에서도 진단이 되고 있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은 주무실 때 이제 기도가 폐쇄되면서 산소 포화도도 떨어지고 그리고 자율신경계가 항진되면서 자꾸만 잠이 얕아지고 이런 현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충분한 시간 동안 누워 계시고 겉으로 봤을 때는 잠은 주무신 것 같은데 그런데도 그 다음날 너무너무 졸려하시고 뭐 기운이 없어하시고 피로감도 있으시고 이런 특징이 있고요. 아무래도 연세가 드실수록 조금 비만해지시는 인구가 많아지고 또 기도를 서포트하고 있는 조직들이 좀 노화가 되면서 처지고 이러다 보니까 노인 연령에서 사실 수면 무호흡증 코골이가 있으면서 무호흡이 같이 있는 이런 것이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수면 장애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제 외래 진료에 예전에 이제 수면 무호흡증 치료가 보험이 안 됐었잖아요. 그렇죠. 2년 그때는 전에만 사실 노인분들이 이거를 이 비싼 검사를 하고 또 이 비싼 치료를 하고 이러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사실 많이 안 오셨었어요. 네. 근데 요즘에는 상당히 많은 어르신들께서 이 코골이 문제 이런 것들이 또 다른 뭐 치매나 중풍이나 이런 거랑 관련됐다는 정보를 아시고 오셔서 검사도 하시고 치료도 하시는데요. 7, 80대 어르신들도 양압기에 잘 적응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오히려 젊으신 분들보다 더 열심히 치료에 임하시고 또 효과도 굉장히 좋아요. 낮에 많이 졸려하시는 분이 기운이 나시고 머리도 맑아진다고 하시고 네. 그래서 이 부분 좀 강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 다음은 이제 렘수면 행동장애라는 건데요. 이거는 환자분 본인은 불편하신 거를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대개는 보호자분들이 좀 이거 문제 있는 것 같아요 하면서 모시고 오시는 경우가 있고요. 간혹 이제 주무시다가 단순히 잠꼬대만 하거나 손짓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일어나서 걸으시거나 과격한 행동을 하면서 다치시거나 해서 환자분 본인이나 아니면 함께 주무시는 분이 다치시면서 그 계기로 병원에 오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렘수면 행동장애도 역시 젊은 사람들에게서는 좀 드물고요. 나이가 좀 드시면서 확실히 좀 많아지는 경향이 있고요. 또 신경 퇴행성 질환이라고 하는 뭐 치매라든지 파킨슨병이라든지 이런 질환들과의 연관성도 알려져 있어서 연세 드신 분에게서 주무시면서 이상한 행동을 좀 자꾸 하는데 인지를 못 하신다. 또 어떨 때는 때로는 그 행동을 하신 직후에 깨어나서 내가 이런 꿈을 꿨어 하면서 꿈을 기억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증상이 있다면 혹시 렘수면 행동장애가 있으신 게 아닐까 해서 꼭 나오셔서 의사와 상담을 하시고 치료도 받아보시는 거를 권유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수면 위상 증후군이라고 하는 또 그런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우리가 정상적으로도 연세가 드시면 약간씩 자고 깨는 시간이 앞으로 당겨져서 자꾸 8시 뉴스 보시다가 주무시고 새벽에 3시, 4시에 막 일어나셔서 다시 잠들지 못하시고 이런 경우가 생기게 된다고 했는데 그게 좀 너무 심하셔서 일상생활에까지 문제가 있고 하신다면 이제 그거는 수면 위상 증후군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자고 깨는 주기에 문제가 생겨서 생활에 장애가 있으신 경우를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히 그냥 불면증만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질환들이 노인층에서 발생 빈도가 높게 발생할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을 잘 감별하고 치료를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냥 나이가 들어서 잠을 못 자는 거지 뭐 그냥 생리적으로 그렇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질환이 있다면 이것들은 치료 방법이 있는 것도 있으니까 꼭 나오셔서 검사하시고 또 치료도 해보시고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수면장애가 약 80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나온 게 가장 대표적인 질환인데 이 수면 그 많은 80가지 장애가 대부분이 나이가 들면 더 심해집니다. 네네. 오늘 이 각각을 설명드릴 수는 없는데 저희가 대한수면연구학회나 대한수면학회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이 질병에서 방송을 했으니까요. 한번 각각 질병을 찾아와 보십시오. 단순히 잠들기 어려운 게 아니라 충분히 잤는데도 나는 개운치 않다면 수면의 질이 낮은가를 찾아야 되는데 그중에 제일 먼저 찾아야 될 게 수면장애가 있는 거를 보는 겁니다. 근데 수면장애 특징이 그렇죠. 두통은 내가 아프고 어지러우면 내가 어지러워서 병원을 찾아가 설명하는데 수면장애는 본인이 불편한 걸 없어요. 네. 옆에 있는 사람이 안 봐주면 거의 모르는데 요즘엔 나이 드신 분들이 다 각방을 쓰고 있으니까 남편이 코를 고는지 부인이 숨을 안 쉬는지를 모르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혹시
질문 중에도 나오지만 충분히 내가 잔다고 생각하는데 질이 나쁘면 우선적으로 저희가 시간은 충분한데 개운치 않고 낮에 졸리면 여기 나온 불면증, 하지불안증후군, 수면 무호흡증, 렘수면 행동장애, 수면 이상 증후군이 본인한테 숨어 있는지를 찾아보기 필요가 있습니다. 뭐 하지불안증후군은 잠들 때 다리가 저린 병, 낮에는 안 저리는데요. 무호흡증은 코 고르고 숨을 안 쉬는 거, 렘수면 행동장애는 잠꼬대를 하는데 잠꼬대만 하는 게 아니라 팔다리를 같이 움직이는 거죠. 예. 그리고 수면 이상 증후군은 너무 일찍 자거나 너무 늦게 자는 사람, 밤낮이 바뀐 사람,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질문이 이제 저기 땡땡님께서 질문 주신 건데, 이분이 30세 남자인데요. 4, 5년 동안 밤낮이 바뀐 생활을 했답니다. 그런데 2, 3주 전부터 정상적인 수면, 그러니까 밤낮이 바뀌다가 이제는 보통 사람처럼 밤에 자고 낮에 아침에 일어나는 패턴으로 바뀌었는데, 이렇게 바뀌는 2주, 3주부터는 낮에 너무너무 피곤하대요. 소변을 볼 때 탁한 거품료도 있답니다. 그래서 혈액 검사도 했는데 다 정상이래요. 뭐 포도당 100 정도면 정상이라고 봐도 되겠죠? 그러게요. 네. 왜 이렇게 피곤할까요? 아마 굉장히 늦게 주무시고 늦게 깨는 게 본인의 타입이셨던 것 같네요. 네, 그죠, 선생님?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아주 조금 심한 편에 속하는 올빼미형이셨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거를 갑작스럽게 어떻게 바꾸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렇게 하면 대개는 잠이 잘 오지 않고 또 주무시다가 자주 깨고 하는 수면의 질의 저하가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갑작스럽게 바꾸면은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일주기 리듬이라고 24시간 단위로 깨고 자는 리듬이 있잖아요. 이거를 우리 마음대로 확 못 바꿉니다. 물론 바꿀 수 있죠. 해외에 가서 이민 가시면 일주일이면 그날에 맞춰 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주일 여행 가는 며칠 동안에 보시면 시차가 안 맞아서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거는 우리가 최대한 시간을 당기거나 미는데 하루에 1시간밖에는 조정을 못 합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치예요. 그러니까 12시간을 바꾸려면 12일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2, 3주 전에 갑자기 업무적인 일 때문에 바뀌었다고 하면 그거를 조금씩 바뀌어서 적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갑자기 바꾸니까 낮에 피곤하니 혹시 낮잠도 자고 밤에 또 못 자는 일이 악순환이 돼버리면 혹시 그래서 수면 주기가 뒤죽박죽 된 건 아닌가. 또 우리가 피곤한 거가 시차가 아직 안 맞아서 정상적으로 수면 리듬이, 본인은 일찍 정상적으로 잔다고 하지만 아직 내 머리에 있는 생체시계 리듬이 내가 원하는 만큼 도달되지 않아서, 그러면 해외여행 가서 시차 느끼는 것처럼 항상 무력하고 피곤하고 집중력 떨어지고 입맛 없고 소화 안 되고 이런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그런 것들은 나중에 일주일 리듬을 교정하는, 저희가 뭐 광치료를 하기도 하고 비치료도 하기도 하고요. 또 약도 조금 쓰긴 하는데, 그런 것들 한번 수면 전문의하고 만나서 본인의 수면 패턴을 조금 교정해보는 노력을 해보시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용으로 잘 알 수 없으면 일주일 리듬 일기도 적기도 하고요. 또 활동 측정기라고 손목시계도 차면서 재기도 하니까 그런 도움을 받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생체시계를 갑자기 바꾸지 마시고요. 그래서 조금씩 바꿔야 됩니다. 이게 그 사회적 시차라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주말에만 한 서너 시간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 버리면 한 이틀만 3시간, 4시간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새벽 4시에 자고요. 12시에 일어났단 말이에요. 월요일날 출근하려고 11시에 자고 5시에 일어나려고 하면은 너무너무 힘들죠. 그게 시차가 2, 3일만으로도 또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차를 갑자기 바꾸는 거는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이게 문제가 되는 게 교대 근무자들이 이 일주건 뭐 며칠 간격으로 확 바뀌게 되면 굉장히 힘든 생활을 겪어요. 그래서 교대 근무자들도 그 스케줄을 맞춰서 조금씩 바꿔가면서 하면 좋고, 제일 좋은 건 회사에서 스케줄을 좀 생리적으로 잘 넘어가도록 짜주는 게 제일 좋은데,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것 같긴 합니다. 아니면 차라리 그냥 뒤집어서 사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요. 예, 그거는 저희가 또 다음에 일주일 리듬 얘기할 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